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앞으로 1년은 다를 것이라며 제대로 자기 정치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계파 갈등 논란에 분열적 언어를 금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어제 10시간 넘게 협상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던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오늘 네 번째 교섭에 나섰습니다. 파업 장기화 우려 속에 주류 운송이 막혀 식당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코로나 검사 없이 미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습니다. 입국할 때는 국내 방역 지침에 따라 48시간 전 음성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충북 청주에서 경찰차와 부딪힌 SUV가 인도를 덮쳐 지나던 사람 등 2명이 숨졌습니다.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본격 추진합니다. 소년 범죄의 실태와 법 개정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민생이 어렵다는 말이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치솟은 물가는 우리가 매일 체감하고 있고 여기에 물류 파동까지 겹쳐 곳곳에서 아우성입니다. 이런 민생을 살피겠다는 말을 가장 많이 하는 두 정치인이 오늘 각각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오늘은 양당의 최고 사령탑이 어떤 말을 했는지 또 현재 답답한 국회 상황까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젠 제대로 자기 정치를 하겠다며 사실상 당내 투쟁 의지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른바 친윤석열계의 선전포고를 한 것이란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지금까지 선거 승리를 위한 정치를 했다면 앞으로는 자기 정치를 하겠다며 30분 넘게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제대로 자기 정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의견의 색채는 더 강해질 것이다. 지난 1년을 성공적으로 자평하며 성상납 의혹에 대한 윤리위 회부 등으로 제기된 조기 사퇴론에 선을 긋는 동시에 고강도 혁신도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소위 서진 전략보다 훨씬 더 강한 수준의 서진 전략이 민주당이 두려워할 만한 그런 강도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당내에선 이 대표의 자기 정치 주장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 의원은 지금까지 1년도 자기 정치 해온 것 아니었냐며 당원 모두가 당대표가 제소된 윤리위 결과를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고 녹취까지 나온 마당에 어찌 될지 우려된다고 했고 또 다른 의원은 본래 정치인은 자기 책임하에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이고 당원이 부여한 권한과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면 되는데 당대표가 구태여 그런 말을 하냐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그간 이어져온 당내 비판들을 겨냥해 이렇게 참는 당대표가 어딨냐고 맞받았습니다. 수많은 제가 봤을 때는 공작을 뚫고 여기까지 온 게 참 경이롭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당내 결속을 이루지 못한 가운데 이 대표의 자기 정치 선언으로 내부 갈등은 더 심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오늘 첫 기자간담회도 당 내분 상황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친이재명계와 친문진영 사이 계파 갈등이 수박이란 표현을 놓고 의원들 사이 공개 설전으로 이어졌는데 우 위원장은 특정 계파 비하 표현을 금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최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친이재명계로 꼽히는 김남국 의원은 수박 사진과 함께 맛있다는 글을 SNS에 올린 이원욱 의원을 향해 국민에게 시비를 거는 거냐고 반발했습니다. 이 의원은 앞서 이재명 의원의 보궐선거 출마를 선거 패인으로 지목했다가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겉과 속이 다른 배신자란 뜻의 수박이란 표현으로 공격을 당한 바 있습니다. 이원욱 의원은 이재명계가 주축인 철험회 해체를 주장했고 김 의원은 계파로 천수를 누렸던 도둑이 시민에게 도둑 잡으라 한다고 맞받으며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비대위원장으로 첫 기자간담회를 한 우상호 위원장은 인신공격과 흑색선전, 계파 분열적 언어를 엄격하게 금지하겠다며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수박 이런 단어 쓰시는 분들 제가 가만 놔둘 겁니다. 어떻게 같은 당 구성원한테 그렇게 공격할 수 있어요? 계파 갈등 구도를 조기에 잡겠다는 의도였지만 민주당 당원 게시판엔 국민의힘과 결탁했다, 지지자들을 협박한다는 등의 비판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우 위원장은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꼼수 탈당 논란을 빚은 민형배 의원에 대해 헌신을 평가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먼저라며 복당을 요청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여야 두 사령탑의 기자회견 내용 전해드렸습니다만 각 당의 내홍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답답합니다. 일단 말 그대로 민생이 어려운데 여야는 해야 할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벌써 2주째 원구성도 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화물연대 관련 입법과 같은 민생연화는 물론이고 내각 인사청문 과정까지 모두 멈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여야는 모두 상대방 탓만 하고 있습니다. 김하림 기자입니다. 21대 전반기 국회가 문을 닫은 지 14일째. 물가 위기와 화물연대 파업 등 민생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여야는 여전히 책임 공방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물가 상승은 지난 정부에서 코로나 재난지원금 등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이라며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모든 걸 독점하고 이제 다 이끌었던 분들이 한 달 딱 지났는데 이제 갑자기 한 달 사이 뭐 했냐 이렇게 우리한테 공격하는 거는 어이가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보면은.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대응을 잘 못하고 있다며 물가 상승 관련 비상대책회의 한 번 안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보이고 있는 태도는 저는 되게 한심해 보입니다. 지금 손흥민하고 와서 사진 찍었던가요?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 대치가 길어지면서 원구성과 함께 인사청문회까지 지연되자 민주당은 국회 패싱 방지 법안 추진에 나섰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하게 따져 묻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 검증 없는 장관 임명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방선거 패배 직후 정부 완박을 시도하고 있다. 국정 발목 걷기라며 반발했습니다. 자신들이 마무리 짓지 못한 문제를 떠넘기는 것도 모자라 지연시키면서도 국민의힘과 새 정부를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야가 책임을 돌리는 사이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등 시급한 입법 사안들이 방치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이런 가운데 화물연대 총파업은 6일째 접어들었습니다. 국토부와 화물연대 측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돌파구를 찾기 위한 실무 면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접점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류 운송 차질로 피해를 받고 있는 경제계는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신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10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상에 이어 오늘 오후 다시 만난 정부와 화물연대. 운송 거부 사태 이후 4번째 만남이지만 아직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화 직후 낸 입장문에서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 기존 입장만 되풀이해 대화가 중단됐다고 한 반면 화물연대는 국토부가 수시간 넘게 이어진 교섭에서 진전된 내용을 막판에 원안으로 돌렸다며 서로 상대방을 탓하기 바빴습니다. 그 사이 피해는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대비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부산항이 18% 수준까지 떨어졌고 인천항도 1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수출길이 막힌 자동차 수백 대를 임시로 경륜장에 주차시키는가 하면 시멘트 공장도 외부 반출이 막혀 생산 중단에 직면했습니다. 그 시멘트의 저장소는 아마 거의 다 찼을 거예요. 소송로 멈추는 게 가장 큰 타격이거든요. 경총 등 31개 경제단체는 화물연대가 운송 거부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부에서도 불법에 대한 엄정한 대응은 물론이고 업무 복귀의 명령까지도 신중하고 그리고 신속하게 검토해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화물연대가 업무 개시 명령 시행 이후 이에 불응할 경우 정부는 화물운송 종사 자격을 취소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총파업이 길어지면서 그 피해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취재진이 주류 공급이 제대로 안 돼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을 만났습니다. 거리두기 완화로 숨통이 트인 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매일 뛰는 물가까지 더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윤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종로에서 삼겹살 가게를 운영 중인 손승진 씨. 6일째 이어지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술 공급이 끊길 수 있다는 우려에 미리 소주 대량 구매에 나섰습니다. 소주 같은 이런 공급도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니까 지금 뭐 한 30박스 정도 미리 준비하고 있고요.
소주뿐만 아니라 맥주의 공급도 끊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일부 식당에선 술을 평소보다 20-30% 더 미리 주문해 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문만큼 실제 술이 들어올지 행여나 공급이 아예 끊기는 건 아닌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거래처에서 갖다 드리긴 하는데요. 어렵다고 그래요. 배달이 안 돼서 못 오면은 이해해 달라라는 식으로. 연일 오르기만 하는 물가에 안주 재료 확보도 비상입니다. 수경유도에서 4만 얼마 하다가 갑자기 7만 얼마로 올랐더라고. 화물 급하면서 이런 주류도 잘 공급이 안 돼요. 고물가와 주류 공급 차질로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이후 잠시 웃음꽃이 피었던 자영업자들의 얼굴에 다시 그림자가 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대구 방화 사건 희생자들의 발인식이 오늘 함께 진행됐습니다. 유족들도 동료들도 슬픔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불이 나기 전 자리를 비웠던 같은 사무실 변호사도 무거운 마음으로 동료들의 마지막을 배웅했습니다. 하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촌지간인 변호사와 사무장의 영정사진이 차례로 들려나옵니다. 유족들은 관이로 쓰러지며 오열했습니다. 어제 대구 방화 사건 희생자의 첫 발인식이 엄수된 데 이어 오늘 나머지 희생자 5명에 대한 발인이 진행됐습니다. 오전 내내 장례식장은 눈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유족들은 쉽사리 운구차를 떠나보내지 못합니다. 함께 일했던 동료들도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한테 희야 술 한잔하자, 희야 밥 먹으러 가자 이런 얘기를 해줄 것 같고 생각만 하면은 이래 아직도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사건 당일 포항으로 출장을 떠나 화를 면한 변호사도 참석해 고인들의 마지막 길을 눈물로 배웅했습니다. 지금 가슴을 먹어가지고 정상도 못 잤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것도 좀 사실 힘이 들 정도인데. 합동 분향소에는 사흘째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온라인 분향소에도 5,000명 넘게 헌화에 동참했습니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희생자 6명의 합동 연결식을 내일 오후 경북대병원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SUV 차량이 경찰차와 부딪힌 뒤 인도를 덮쳐 운전자와 지나던 사람 등 2명이 숨졌습니다. 경북 칠곡에서는 20대가 밭일을 도와주러 왔던 고모 부부를 살해하고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자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 옆에 부서진 SUV 한 대가 뒤집혀 있습니다. 어젯밤 9시쯤 충북 청주의 한 도로에서 SUV 한 대가 순찰 후 복귀하던 경찰차와 충돌했습니다. 사고 충격에 SUV가 인도 쪽으로 전복되면서 41살 여성 운전자와 인근을 지나던 행인 등 2명이 숨졌습니다. 기록이 있는 데인데 조사를 해봐야 돼요. 블랙박스나 이제 CCTV 확보해서. 비슷한 시각 충남 당진의 한 교차로에서는 택시와 승용차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 2명이 모두 숨졌고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가 직진하는데 이제 상대차가 이제 그쪽으로 진입하면서 직각으로 진입하다가 충돌한 거. 오늘 새벽 4시쯤 경북 칠곡의 한 단독주택에서 50대 부부와 20대 남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고모 부부와 조카 관계인 이들은 홀로 사는 80대 노모의 밭일을 도와주러 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20대 조카가 고모 부부를 흉기로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만 10세에서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강력 범죄가 늘면서 보호받는 연령의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고 최근에는 법무부도 기준 나이를 낮추는 걸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소년 범죄가 실제로 얼마나 늘었는지 그 실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백연상 기자입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경찰관을 매달고 도로를 질주합니다. 차량을 훔치고 달아나다 적발되자 경찰을 그대로 매달고 도망간 겁니다. 담배를 피운다고 식당 주인이 훈계하자 식당 CCTV를 부수고 우르르 식당으로 몰려가 주인을 협박까지 합니다.
이들은 14세가 되지 않은 10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 처분만 받은 촉법 소년들입니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 소년은 매년 늘어나 2017년 6,286명에서 2021년 8,474명으로 4년 만에 34.8% 증가했습니다. 흉포화되고 있는 소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법무부는 형사처벌 대상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 또는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이 연령을 낮춤과 동시에 관련된 인프라도 대폭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촉법소년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내리겠다고 말했고 더불어민주당도 대선 기간 연령을 낮추는 공약을 내놓아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면 관련법 개정이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늘어나는 소년 범죄, 촉법 소년 연령을 낮추면 줄어들까요?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 또 강력 대응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만큼 사회부 장윤정 기자와 이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자, 장 기자, 일단 촉법 소년들은 아예 처벌을 받지 않는 겁니까? 네, 이 촉법 소년은요, 살인과 강도, 강간 등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등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이 가장 무거운 처분이 이 소년원에 최대 2년 보내지는 소위 10호 처분인데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숙하지 않은 나이에 벌인 범죄로 전과가 생기면 낙인 효과로 사회 적응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보호장치가 있는 건데 법무부는 개정을 해야 한다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네, 이 촉법 소년의 연령은요,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인데요. 이 소년 범죄가 날로 늘고 있고 또 흉폭해지고 있어서 이제는 손질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죠. 촉법소년 연령 조정 문제는 국민적으로 많은 관심들이 있었던 사안이죠. 이 흉포화되는 강력범죄 위주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최근 5년간 촉법소년 관련 통계를 보면요, 이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약 3만 5천여 명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만 13세가 약 63%를 차지합니다. 또 특히 5년 사이 살인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9명으로 이 가운데 6명이 만 13세였습니다. 만 13세의 범죄율이 다소 높은 편이군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면 처벌받는 청소년이 얼마나 늘어날까요? 네, 저희가 이 촉법소년 기준을 낮출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이 얼마나 느는지 한번 추정을 해봤는데요. 이 현재 기준인 만 14세에서 1살 낮출 경우 매년 250명, 또 만 12세로 2살을 낮추면 매년 371명이 추가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무부는요, 강력범죄에 한해서만 형사처벌을 하고 또 경미한 범죄는 지금처럼 소년분 송치로 처리하자는 입장입니다. 해외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네, 우선은 해외 선진국 중에는요, 우리보다 형사처벌 연령이 낮은 국가도 많이 있습니다. 이 미국은 주에 따라 만 7세부터 또 영국과 호주 등 18개 나라는 만으로 10살만 돼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자, 가장 핵심은 처벌 연령을 낮췄을 때 청소년의 범죄율을 낮출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일 텐데 실제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까요? 일부 학자들은요, 형사처벌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만으로도 범죄 예방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2년 소년원 송치로 과연 이들이 저질러 놓은 흉악한 강력 범죄를 개선 교화시키기에 충분하냐? 그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명명백백한 거잖아요. 하지만 반대 주장도 많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지난 2000년 촉법소년 연령을 만 16세에서 14세로 2살 낮췄는데요. 소년 범죄가 감소했다는 뚜렷한 근거가 없는 걸로 볼 때 형사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촉법소년이라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면죄부를 받는다 이런 인상은 확실히 바꿔주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그러면 계도의 효과가 다 발휘되느냐, 충분히 그건 아니다. 결국에는 청소년들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하는 것, 이 목표는 같은데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지 또 보강할 장치는 없는지 사회적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미국이 공항의 빗장을 과감하게 풀었습니다. 오늘부터 코로나 검사 없이 입국자를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미국 내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서 관광객 유치에 눈을 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출입국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성민혁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 기준 12일 0시부터 미국 공항 내 모든 입국자들은 음성 확인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있고 면역력을 갖춘 이들이 많아졌다는 게 이번 조치를 단행한 미 보건당국의 설명입니다. 입국 절차가 획기적으로 간소화되면서 올여름 미국 방문객들도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국내 공항의 방역 절차는 그대로입니다. 미국에 갈 땐 음성 확인서가 필요 없지만 국내에 들어올 땐 다릅니다. 국내 방역 지침에 따라 입국 전 48시간 이내 받은 음성 결과를 우리 당국에 내야 합니다. 자칫 미국 현지에서 PCR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놓칠 경우 귀국의 차질을 빚게 됩니다.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도 필수입니다. 아직은 안심할 때가 아니란 신중론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식으로 좀 조심해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자꾸 이제 그렇게 다 풀어버리면 욕을 나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 정부는 17일 확진자 격리 의무의 해제 여부를 최종 발표합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어제 전국 최고 기온은 32도, 오늘도 31도를 기록하면서 벌써 한여름이 온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이른 더위에 예년에 비해 온열 질환자가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무더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일 30도를 웃도는 6월의 무더위. 걷기만 해도 땀이 흘러내립니다. 작년보다 더 많이 더워진 것 같고요. 전자제품 매장에는 에어컨 문의가 이어집니다. 날씨가 지금처럼 덥지 않아서 구매하지 않았던 분들뿐만 아니라 더워서 구매하러 오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때이른 무더위의 올해 상반기 창문형 에어컨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고 일부 업체의 경우 에어컨 생산 라인을 지난해보다 한 달가량 빨리 최대치로 가동 중입니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로 최근 일사병 등 온열 질환자는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2.8배 증가한 56명에 이릅니다. 이에 서울의 일부 지자체들은 버스 정류소 등에 햇빛 가리개를 미리 설치하는 등 무더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달을 비롯해 7, 8월의 평균 기온이 평년 기온보다 높을 확률이 40에서 50%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올 여름은 무더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요즘 물가가 고공행진하면서 외식을 하려고 해도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집에서 간단히 시켜 먹던 배달 음식 가격마저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가장 가격이 많이 오른 외식 품목이 뭘까요? 치킨과 짜장면이었습니다.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치킨집에서 치킨 한 마리를 배달시켜 보겠습니다. 후라이드 치킨 한 마리에 2만 원, 음료수에 배달비까지 합하면 2만 6천 원입니다. 식용 해바라기류가 2배 정도 올랐고 거기에다가 또 삼겹도 안 되고 밀가루 가격도 올랐잖아요. 원재료 가격 급등 영향이 컸습니다. 지난달 밀가루와 식용유 가격은 작년보다 20% 이상, 닭고기 가격은 16% 뛰었습니다. 이 밖에도 대표적인 외식 품목인 자장면, 떡볶이, 칼국수, 김밥 등도 줄줄이 오르는 등 서민 가구의 식비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 상황. 문제는 앞으로가 더 걱정이란 점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제 곡물 가격이 치솟는 데다 주요 곡물 생산국들이 수출 금지에 나서며 자국 식량 보호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물가 상승이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면 상호작용이 강화되면서 추가적인 물가 인상과 이에 따른 생활고우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고 했지만 모든 부처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소관 분야 물가 안정은 직접 책임진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 등 긴축 조치 뒤에는 경기 둔화가 뒤따른다는 우려가 있어 단기간 내에 물가를 끌어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서울에서 기차와 배를 타고 7시간이 걸리고 또 날씨도 도와야 갈 수 있는 곳, 울릉도인데요. 2026년에는 1시간짜리 하늘길로 연결됩니다. 울릉공항을 만드는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최대 수심 30m에 달하는 바다 위에 짓다 보니 어렵고 위험한 공사로 꼽히는데요. 그 현장에 지선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2층짜리 아파트 3개 동과 맞먹는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서서히 바다로 향합니다. 50시간 가까운 항해 끝에 도착한 곳은 울릉도 사동항, 울릉공항 예정지입니다. 평균 수심 23m에 이르는 깊은 바다를 메우기 위해 케이슨으로 불리는 콘크리트 구조물 30개가 사용됩니다. 여기에 인근 가두봉을 깎은 토사로 바다를 메워 1.2km 길이의 활주로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울릉공항 공사는 바다 수심이 깊어 난공사로 꼽힙니다. 제일 깊은 곳이 32.5m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작업 시간이 2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잠수부 인원이 많이 공항이 완성되면 서울에서 KTX와 배로 7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1시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하루 2,300명 수준인 울릉도 이용객은 2,000명 더 늘어날 전망이고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네, 배를 타다 보니까 멀미를 좀 많이 걱정하게 되더라고요. 배가 못 뜨면 발이 묶이던 주민들도 수건 사업을 풀었습니다. 2박 3일을 갖고 저희들이 나갑니다. 병원을 한번 갈락하면은 저희 집에 놀러 온 손님이 최장 8박 9일이 붙잡혀 있은 적도 있었어요. 총 공사비 7천억 원이 투입되는 울릉공항은 2026년 문을 열 예정입니다. TV조선 지선우입니다. 경남 통영과 거제 사이에는 견내량이라는 해협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이 시작된 곳이기도 한데 자연산 돌미역 산지로도 유명합니다. 전통 어법으로만 수확하는 견내량 돌미역이 제철을 맞았다고 해서 이성진 기자가 가봤습니다. 어민들이 배 위에서 긴 장대로 바닷속을 휘젓습니다. 장대를 당기니 미역이 한아름 매달려 있습니다. 미역 올라온다! 거제와 통영 사이 해협인 견내량에서 돌미역을 채취하는 모습입니다. 트리떼라 불리는 장대로 바위 틈 미역 줄기를 감아 올리는 전통 어법입니다. 무지하게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미역이 좀 감기는 중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건조장은 갓 수확한 돌미역으로 가득합니다. 견내량 돌미역은 건조기에 넣지 않고 햇빛과 바람으로 3일 동안 말립니다. 견내량은 수심이 얕아 햇빛 투과량이 많고 물살이 빨라 돌미역이 자라기 좋은 환경입니다. 미역이 쫄깃하고 식감이 좋고 국물도 뽀얗게 우러나고 잘 퍼지지 않습니다. 견내량 돌미역은 무분별한 채취로 2009년 이후 자취를 감췄지만 어민들이 스스로 채취 기간을 정하면서 생산량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한 2, 3개월 캘 수도 있지만은 저희 어촌에서 생산량이나 모든 것을 우리가 자원을 보존을 위해서 한 달 정도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500년 역사를 지닌 전통 어법으로만 수확하는 견내량 돌미역 채취는 이달 말까지 이어집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 나흘 만에 유럽연합 가입을 신청했는데 이 절차가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입에 회의적이었던 주요국 정상들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전쟁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최우정 기자입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지름길은 없다, 최소 15년은 걸릴 거라는 등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두 나라 정상이 이달 말 열리는 G7 정상회의 이전에 키이우를 방문합니다. 전쟁에 반대하며 유럽의 단결을 명확히 하는 메시지를 낼 거라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여기에 가입을 적극 지지해온 이탈리아 총리가 동행하기로 하면서 추가적인 무기 공급까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EU 정상들은 23일과 24일 가입 첫 단계인 후보국 승인 여부를 논의합니다. The discussions today will enable us to finalize our assessment by the end of next week. 후보국 승인에도 회원국 모두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런 가운데 동부 요충지 세베로도네츠크에선 치열한 시가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확보하고 있는 루안스크주의 마지막 도시여서 양측 모두 필사적입니다. 러시아는 남부 헤르손에서 주민들에게 자국 여권을 발급하며 러시아와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우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칸 국제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은 영화 브로커를 함께 관람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내주 봉하마을과 양산 사절을 찾아 권양숙 여사와 김정숙 여사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이채연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주말을 맞아 서울의 한 영화관을 찾았습니다. 시즌은 없어요? 시즌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은 저기 페라멜 드릴까요? 함께 팝콘을 산 뒤 시민들 사이에 앉아 배우 송강호 씨가 프랑스의 칸 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은 영화 브로커를 관람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은 사회 구성원이 다 같이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영화였다고 했습니다. 시민들과 늘 함께 어울려서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한 시민의 모습을 저도 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후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칸 영화제 감독상을 받은 박찬욱 감독과 원로 임건택 감독 등 영화 관계자들을 비공개로 초청해 만찬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내주 봉하마을을 찾아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고 양산사저에 김정숙 여사와의 만남도 추진하는 등 활동부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지난해부터 기회가 되면 권 여사를 만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권 여사와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혁신위의 흑역사입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혁신위원회 설치를 두고 논란이 있는데 갈등이 있죠. 그런데 흑역사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네, 일단은 여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라든지 아니면 자유한국당, 또 야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에 이를 때까지 이 여야 양쪽 모두 여러 형태의 혁신위가 등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부분 이 혁신이란 이름이 무색하게 계파 갈등으로 번지면서 당 내홍만 키운 채 소리 소문 없이 끝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혁신위를 혁신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표의 책임론에 혁신위가 사기용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오늘 새누리당에서 정당 민주주의는 죽었습니다. 저는 혁신위원장 사퇴합니다. 혁신위원장을 누가 맡느냐에서부터 또 혁신안의 대상이 되는 정치인 본인들, 정치적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먼저 이 2014년 새누리당 혁신위부터 좀 살펴보면요. 네. 이 당시에 잠룡으로 꼽히던 김문수, 김무성 이 두 사람의 파워게임 양상으로 흐르면서 혁신위가 당을 갈등의 소용돌이로 몰고 있다 이런 비판이 있었고요. 또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는 이 친문과 비문의 갈등으로 번지면서 박주선 전 의원 등이 탈당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쪼개지는 기폭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2016년 새누리당이 총선 패배 뒤에 꾸렸던 혁신위는 이 위원장을 선임하는 회의 자체가 친박계의 조직적 움직임에 파행되면서 친박과 비박 간의 갈등만 확인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여야 모두 당내 최대 쟁점은 총선 공천 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혁신위가 공천 룰을 바꿀 수 있는 겁니까? 네, 일단 혁신위가 안을 만들면은 지도부인 최고위에서 이걸 의결을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 당원 당규를 바꿔야 할 경우에는 전국위원회까지 열어야 하기 때문에 난관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개정을 하더라도 사실 다음에 들어선 당 지도부가 이걸 또 바꿔버리면 손쓸 수가 없는 현실적인 제한도 있습니다. 특히 2015년 문재인 대표 시절에 민주당 혁신위가 재보궐 귀책 사유가 있는 지역구에는 공천을 안 하겠다 이런 혁신안을 냈었는데 지난해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당시에 뒤집힌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지금 여당에서 혁신위 체제를 밀어붙이고 있는 이준석 대표도 혁신위원장을 해봤는데 힘 별로 안 세다, 바꾼 거 없다면서 이미 한계는 인정한 바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혁신위의 흑역사의 느낌표는 욕심 빼고 혁신만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그동안 당 내에서 여러 혁신위가 있었지만 인정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건 당내 구성원들이 서로 자신의 권력 투쟁을 위해서 혁신이란 개념을 이용했기 때문일 겁니다. 이번 혁신위가 새 역사를 쓰게 될지 아니면 또 하나의 흑역사가 될지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공개하면 이혼할 사람 많다입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한 말인데 국정원의 유력 인사들의 엑스파일이 남아있다고 해서 논란이 컸어요. 그렇습니다. 이 박지원 전 원장은 최근 방송에 자주 출연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국정원에 정치인과 기업인 또 언론인들의 정보를 담은 60년치 엑스파일이 있다면서 본인 임기 중에 폐기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인은 어떤 기업에서 어떻게 돈을 받았다 하더라. 무슨 어떤 연예인하고 썸띵이 있다. 그런데 저는 그랬어요, 국회에서. 자, 의원님들 만약 이것을 공개하면은 의원님들 이혼당합니다. 네, 국정원은 어제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서요. 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 부적절한 행동이라면서 자제하라고 했습니다. 이후에 박 전 원장은 앞으로 공개 발언 시에 더욱 유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박지원 전 원장이 엑스파일을 언급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네, 특히 이 공개하면 이혼할 사람 많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네. 지난해에도 이미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요. 발단은 이 박 전 원장 재직 당시에 이 국정원장의 공간을 찾은 걸로 논란을 빚은 조성은 씨의 SNS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다 공개하면 다른 건 모르겠고 이혼할 사람 많을 거다 이렇게 전하라 했다. 이 5시간 넘게 나눴던 말씀이 생각나서 엄청 웃었다. 머리 꼭대기에 계시던데 이런 대목이 등장합니다. 주어는 없었지만 이 당시에 취재했을 때 결국 박지원 전 원장이 한 말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국회 국민의힘 정보위 관사인 하태경 의원은 박 전 원장이 국회 정보위 비공개 회의 때도 같은 표현을 쓴 일이 있다면서 이 국정원의 기밀성 이야기를 조성은 씨에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결국 박 전 원장이 최근에 직접 이 표현을 쓰면서 당시 상황까지 재차 확인이 된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논란이 될 게 뻔한데 박 전 원장이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정치 구단으로 불리는 박지원 전 원장이 이 발언의 파장을 몰랐을 건 아니다. 이런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우선 그 X파일을 본인이 안다는 자체가 정재계 여러 인사들의 약점을 잡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각인시키는 셈인 거죠. 박지원 전 원장이 다시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말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박 전 원장은 내주에 복당 신청을 민주당에 하겠다고 미리 공개를 한 바 있는데요. 이 한 인터뷰에서는 8월 달 전당대회 출마 권유가 있었지만 거절했다 이렇게 선제적으로 밝힌 바가 있었는데 이 민주당이 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뭔가 정치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뚜렷합니다. 국민의힘은 박 전 원장이 국정원 X파일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존재감을 내세우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공개하면 이혼할 사람 많다의 느낌표는 국정원부터 거리두기로 정리해봤습니다. 네. 이 박지원 전 원장이요 국정원장으로 재직을 할 당시에 이 국정원을 정치에 끌어들이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면서 철저한 정치 거리두기를 강조한 바 있는데요. 여의도로 돌아온 지금 본인부터 국정원과 거리두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채림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저희 TV조선이 독점 생중계하는 A매치 평가전 이제 한 경기 남았습니다. 마지막 상대는 이집트입니다. 손흥민과 이피의 공동 득점왕에 오른 살라는 결국 부상으로 빠졌습니다. 대표팀은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각오입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A매치 4연전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훈련에 돌입한 우리 대표팀. 피파 랭킹 32위인 이집트를 맞아 막판 전력을 가다듬었습니다. 평가전인 만큼 강도 높은 체력 훈련과 미니게임을 병행하며 조직력 극대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세 차례 평가전에서 드러난 고질적인 수비 불안은 벤투호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앞선 세 차례 평가전에서 1승 1무 1패를 기록했지만 7실점하며 수비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수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상대 공격수를 놓치며 여러 차례 실점 위기를 맞았고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할 때 어이없는 패스 미스로 공격의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쉬운 실수가 많다 보니까 반대로 저희가 역습을 당하는 상황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빌드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오늘 입국한 이집트 대표팀은 휴식을 취하며 현지 적응에 집중했습니다. 손흥민과의 맞대결로 주목을 모았던 살라는 결국 부상으로 오지 않았지만 상대 맞대결 전적 5승 7무 5패로 결코 방심할 수 없는 상대입니다. 벤투호가 이집트를 상대로 문제점을 해결하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TV조선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TV조선 이루랍니다. A매치 4연전이 마지막을 향해 가면서 11월 카타르 월드컵에 갈 선수 명단이 관심입니다. 평가전 내내 불안했던 수비진과 미드필더진에서는 다가오는 이집트전이 눈도장을 찍을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한국 대표팀 최초로 2경기 연속 프리킥골을 장렬한 월드클래스 손흥민. 칠레전 중거리골을 남기고 기초군사훈련에 입소한 황희찬과 브라질전 0패를 막아낸 국가대표 원톱 공격수 황의조까지 대표팀 주요 선수들은 사실상 11월 카타르행 탑승을 예약했습니다. 파라과이전 극적인 동점골을 합작한 엄원상과 공격형 미드필더 정우영도 벤투 감독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줬습니다. 하지만 빌드업 축구의 핵심인 수비와 미드필더 라인은 여전히 고민입니다. 발목 부상을 당한 중앙수비수 김민재를 제외한 김영권, 권경원, 정승현 등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 정우영의 부상으로 파라과이전에서 출전 기회를 잡은 백승호는 골 연계와 수비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이며 두 번째 골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미드필더 권창훈, 나상호도 이집트전에서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합니다. 카타르행에 승선할 수 있는 인원은 총 23명. 부상에서 돌아올 선수들까지 고려하면 경쟁률은 더욱 치열해집니다. 이집트전이 승패를 떠난 평가전이지만 생존 경쟁을 펼쳐야 할 선수들에게는 놓칠 수 없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대기가 불안정한 탓에 앞으로 한 주 동안 소나기가 종종 지나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서 비가 갑자기 쏟아질 수 있겠는데요. 우산 하나 챙기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이 소나기와는 별개로 제주도는 내일부터 모레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지역도 전체적으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따라서 기온도 오늘보다는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대구 24도, 강릉은 22도를 보이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남해, 제주 해상을 중심으로 점차 높아지겠고요. 내일은 풍랑특보도 발표되겠습니다. 기온은 당분간 보통 이맘때 수준을 유지하겠고요. 화요일에는 남부와 제주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선거 참패 뒤 뒤숭숭한 야당이야 그렇다 치고 여당 대표와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최다선 의원의 설전을 보고 있자니 화가 났습니다. 저들이 왜 싸우는지 짐작이 갑니다. 2년 뒤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할 차기 당권을 놓고 벌써부터 당내 권력 투쟁을 벌인다는 것 말고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불과 10여일 전만 해도 국민들에게 90도로 고개를 숙이고 민생을 외치며 한 표를 달라고 매달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당분간 선거가 없으니 언제 그랬냐는 듯 밥그릇 싸움을 벌이는 모습이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왜 스스로 점수를 까먹을까요? 오늘 공교롭게도 양당의 사령탑 모두 앞으로 잘 해보겠다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최소한 두 당이 누가 더 못하나 경쟁을 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